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산업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지난 시간 6.25 이후의 남북한 특수전 전략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범 편집장님, 임철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또 2000년대 이후에 이 북군 특수부대가 맹활약했던 작전이라고 하면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아덴만 여명 작전은 건군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전개된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전 세계 인질 구출 작전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성공적인 작전으로 기록이 됐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세계 3대 초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거기를 드나드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아라비아해에는 항상 해적들이 있거든요. 요 당시에도 해적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4일 07시 30분경에 3호 주얼리호에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1명의 선원이 탑승해서 항해 중에 있었어요. 네.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북동쪽 해역 2,000km에 있는 아라비아 해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 항로가 원래 가야 될 항로가 아니라 변경된 항로였어요. 바로 2달 전에 같은 회사의 3호 드림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해적한테 피랍이 돼가지고 950만 달러나 몸값을 주고 간신히 풀려난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항로를 1200km나 틀어서 새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해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적들이 고속정으로 접근해가지고 사다리 걸고 배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올라오는 동안에 이제 선원들은 선실 안으로 대피를 하고 그리고 대피를 하면서 동시에 긴급 조난 신호를 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수한 회사는 즉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나 올라온 해적들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3시간 만에 문을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질들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소말리아 쪽으로 배를 틀게 한 거죠. 근데 천만다행히도 이 해역에는 다국적 해양 보안망이 가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아덴만 해역에 우리 청해부대 최영함이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구출 작전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 해적을 많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적이 캐리비안의 해적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모터보트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다가가기 때문에 각 배들은 여러 가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민간 상선들은 용병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방어는 하겠지만 아예 철벽을 배 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해적이 들어오면 문 닫고 잠고 구조 신호 뗀 다음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적이 올라와서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안 열리고 해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해적들은 이제 문 따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따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떤 부대가 투입이 됩니까? 예,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한 것은 바로 이 청해부대 예하의 검문 검색대입니다.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그 핵심이 바로 UDTC의 대테러 특수임무대에서 차출된 그 인원들이죠. 이제 상호주얼리호가 납치가 됐잖아요. 이 청해부대가 출동했는데 추적 끝에 1월 18일에 1차 구출 작전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해적들이 항복하려는 모션을 보이다가 방심한 우리 부대원들이 접근할 때 사격을 개시해서 이 중에 우리 측 3명이 부상을 입고 작전은 중지가 됐어요. 뭐 물론 이 과정에서 해적들 중에도 몇 명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실종이 되고 이러면서 해적들의 숫자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하여간에 이렇게 1차 구출 시도는 중지됐어요. 그리고 계속 추적을 하다가 3일 뒤에 이제 2차 구출 작전이 시도가 되는데 이때 구출 작전 시간이 새벽 해가 뜨기 직전. 그래서 아덴만의 여명이 됩니다. 이 5시 무렵에 헬기와 최영함으로부터 기총소사를 해서 해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갑판 위에 올라있는 해적들은 저격으로 처리를 해요. 제압을 하면서 그렇게 틈을 벌자 이 UDTC의 대테러 특임 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이 배에 접근을 합니다. 이 2차례에 걸쳐서 이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총 15명이 진입을 했는데 무려 5시간이 걸렸어요, 구출 작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적들의 인원이 많다기보다는 배가 워낙 크고 복잡하니까 완벽하게 소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간에 걸쳐 수색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해적을 전부 사살하거나 생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측 도립 인원은 아무런 사상자가 없고 인질 중에도 단 한 명만 부상을 입어요. 바로 이때 부상자가 석혜균 선장님이죠. 이분이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후송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중증 외상센터. 그렇죠. 예. 바로 이게 또 요즘에 어떤 핫한 네. 그 컨텐츠와 연결이 되죠. 예. 청해부대가 해적에 필합된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에 나선 건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쯤. 우리 군은 퇴영함을 3호 주얼리호에 접근시켜 함포로 위협 사격하고 링스 헬기로 엄호했습니다. 해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UDT 대원들은 고속단정 3척을 이용해 화물선에 은밀히 올라탔습니다. 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대원들은 기관실 등 격실 57개를 차례로 장악해 나가며 해적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5시간 동안의 치열한 작전 끝에 우리 군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5명을 생포했습니다. 인질로 붙잡혔던 한국인 선원 8명과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21명이 구출됐습니다. 해적에 대항한 최초의 군사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청해 부대는 3호 주얼리호를 안전한 지역까지 엄호하고 경계 해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의 특수부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제일 셀까? 뭐 약간 이런 거. 우리 국군 특수부대 중에 최정예 부대를 좀 찾아보자면 누가 사실 될까요? 옛날에 방송에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뭐요? 사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어느 특수부대나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부대들이 수행하기로 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최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 아, 의문이 한답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일단 유명한 부대들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특전사도 어떻게 보면 특전사는 그 자체로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707 특임대는 아무래도 좀 약간 스타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UDT SEAL 같은 경우도 또 나름 어떤 유명세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대테러 특임대 유명하죠. 거기에 또 HID라고 뭐 이 부대도 이제 정보사령부 예하의 육상 특임대 네. 여기도 나름 정예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밀의 조직이죠. 그렇죠. 다만 지금 뭐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특수부대로 분류되는 모든 부대들은 그 부대들이 맡은 범위 안에서는 어떤 최정예 부대라고 그렇죠.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이, 그들의 훈련량은요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야구 선수랑 축구 선수가 배구로 붙으면 누가 이겨?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야구 선수는 야구의 훈련을 최적화해서 한 선수들이고 축구 선수는 축구의 훈련을 최적화한 선수들이고 각자 주 종목이 다른 것뿐이에요. 비유 너무 좋았다. 그렇죠. 예. 자, 말씀하신 UDT 해군의 특수부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들의 임무는 주로 어떤 것이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 작전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해상 특수전 부대죠.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건 물론 바다 위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아니면은 바다 위에서 함선에서 작전한다든가 아덴만 해명 같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지만 그 이외에도 어떤 특수전 부대에 요구되는 임무 중에 상당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UDT SEAL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주간의 기초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BUDS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말이 훈련인지 기본적으로 선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 지금 죽을 것 같으면 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런 훈련을 면이 있는데 하고. 그래도 5주 중에 4주는 체력 검정이라든가 네네. 기타 어떤 능력을 보는 이런 어떤 네. 테스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마지막이에요. 지옥주. 지옥주. 네. 5일 동안 문자 그대로 잠을 안 재웁니다. 그냥 잠만 안 재우는 게 아니라 엄청 힘들게 해요.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예, 이동할 사서 때도 먹어야 돼. 계속 그 고무단정을 머리에 여러 명이 이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서 밥도 뭐 진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서서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데 이 과정에서 줄줄이 탈락합니다. 탈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거치고 나야지 비로소 정식 대원으로 승인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특수부대원으로서의 훈련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특수부대들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북한의 경보병들도 꽤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 북한군 노획 문서 중에 경보병 제94여단이 치른 플레어브 전투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러시아군이 북한군한테 플레호보라는 마을을 점령해라 라고 임무를 부여할 수 있죠. 네. 연합군이니까. 그러면 플레어보 마을에 어디에 가면은 우크라이나군의 기관총 화점이 있고 어디에 가면은 드론이 뜨는 지점이 있고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진지는 어디에 있고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장애물이 어디에 있고 네.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그냥 죽으라는 소리네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 북한군 94 경보 여단장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네.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예하에 있는 3개 대대를 막 50km, 41km, 43km를 우회시킨 거예요. 아무리 수십 킬로를 우회했어도 근처에 가면 보일 거 아니에요. 드론들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다 했잖아요. 북한군은 실전을 처음 뛰어보는데. 그러니까 도로 따라 기동하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한 군데 뭉쳐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가가지고 기관총만 빠바바바방 쏘고 가면 또 많이 죽거나 다치고 그러면 또 자기 동료 부상 입었다고 부상 입은 전후 구하겠다고 또 막 뛰어가요. 아무런 전술 조치 없이. 그러다가 매복해 있는 우크라이나군한테 공격받아서 같이 죽고 이런 사례가 10건이 넘게 발생을 했대요. 제가 볼 때는 플레어브 전투에서 북한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무전 중계소도 4개 넘게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근접 전투를 하려고 최대한 접근하는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 부상자가 발생하면 후송은 러시아가 담당하겠다라고 자기들끼리 협정이 맺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아니에요. 부상자가 발생해서 요청을 하니까 10시간 뒤에 차 한 대 보내줬대요. 이미 뭐 수레바다로 사망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시하는 거죠. 이건 무시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 이 특수부대도 나아갈 방향들을 잘 모색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어떤 북한군을 어떻게 바라봤냐가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좀 정체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고 뭐 정규군도 마찬가지. 특히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이런 현실을 많이 어떤 반영을 해가지고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드론이라든가 무인기 이런 거의 존재가 수전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잘 활용하려면 통신이라든가 지휘 체계 이런 것도 굉장히 개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은 이 특수부대를 운용하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그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도 훈련, 둘째도 훈련, 셋째도 훈련. 그런데 훈련을 하려면 몇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법적, 수단적, 그리고 예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바라보거든요. 왜 제가 법을 얘기하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테러 특수임무에 반영되는 부대들은 2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가 하나가 있고요. 초동조치 부대가 있어요. 이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부대에는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우리 707 특임대대, 그리고 뭐 해군의 특수전여단, 24 화생방 특수임무대 이런 부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동조치 부대에는 특수전사령부 각 예하 여단에 있는 특임대, 해군의 UDT셀, 그리고 각 사단별 헌병특임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경찰특공대와 육군의 이 특수전 병력들이 육해군의 특수전 병력들이 임무가 겹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대들은 유사시가 되면 가장 먼저 북한으로 침투해야 될 부대들입니다. 임무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요. 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국방부 소속의 이 대테러 특공대는 군사시설에 발생된 테러 사건에 한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경찰력이 부족해서 테러 방지 대책 본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 경찰을 지원한다라고 명시가 됐거든요. 법에. 주체가 아니에요. 이 대테러 임무의 주체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707이나 아니면 이 해군 특수전 부대 UDT-7이나 이런 자원들 임무 해제하고 초동부대도 임무 해제해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수단입니다. 편집장님께서 드론 중요하다, 소총 중요하다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투입시킨 저 아까운 대원들 살려서 데려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군의 현실은 투입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자원들을 회수하기 위한 MC-130이라든지 오스프리 같은 이런 항공 전력들, 특수전에 필요한 헬기 전력들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충분히 작전 수행 능력을 올려줄 만한 장비가 부족한 거네요. 투입한 부대들을 살려서 끄집어내서 데리고 네. 올 빠르게 날아가서 수직으로 착륙해서 태워가지고 네. 빠르게 수직으로 이륙해서 돌아올 오스프리 같은 항공기가 없죠. 헬기도 그렇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돼야 되고요. 제가 가끔 특수전 여단 같은 데 가보면 특전사 부사관들이 예초기 돌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군에서 복무를 잘 마치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초와 삽질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네. 국군의 주적은 풀이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애가 안 네. 나갈 수가 없네요. 그거 네. 진짜. 참. 근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미군처럼 군속을 고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다른 군사 선진국들보다 특수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이 당연히 더 부족할 거고요. 일부 정말 군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넘치는 이 부사관분들이나 장교분들이, 특히 초급 장교분들이 싸제 장비를 사비로 구매해가지고 커스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군에서 보면 이게 보급의 통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못 쓰게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공문으로 자주 하달돼요. 예산 더 줘가지고 사제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 보급해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 보니 예산을 빨리 증액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규군은 정규군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임무 부대들은 특수임무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적어도 돈이 부족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